의원입니다. 오늘은 이석연 선대위원장님을 모시고 현안에 대해서 기자 여러분들과 간담회를 나누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석연 선대위원장님과 강훈식 종합상황실장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진행은 먼저 이석연 위원장님께서 모두 발언을 좀 진행을 하시겠고, 그 다음에 언론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을 받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이석연 위원장님의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간을 아끼는 의미에서 제가 제 말씀의 요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간에 많은 그런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7일 재상고를 할 경우에를 상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7일, 상고장 제출기간 7일, 그리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20일의 기간을 임의로 단축해서 속전속결로 재판을 끝낼 것이다. 이게 그럴듯하게 시중에 나돌고 있고, 저도 몇 보도 등을 봤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당 선대위원장의 입장이라기보다도 법조인과 헌법학자로서 제 소신과 양심에 입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상고장 제출기일 7일과 상고이유서 제출기일 20일은 헌법의 기초에서 형사 피고인의 권리로서 보장된 기본권적 가치가 있는 그러한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기간입니다. 이것은 대법원이 어떤 경우에도 단축할 수 없는, 또 연장할 수도 없는 그런 기간입니다. 만약 이 기간을 대법원이 임의로 단축해서 판결을 6월 3일 전에 선고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고 또 이런 상정을 하고 있는데, 이럴 수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대법원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대법원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속전속결로 6월 3일 이전에 선고를 강행한다면 그 판결은 위헌 무효의 판결일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무너진 것입니다. 탄핵 여부를 떠나서 이건 대법원의 범죄행위입니다. 왜냐? 이 중차대항 기간에 피고인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형사소송법상 규정을 대법원이 어겼다면 앞으로 어떤 재판도 따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만인에 대한 투쟁의 시기로 접어들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고등법원이 파기환송심 법원이 5월 15일로 제1차 변론기를 잡고 통지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하지는 않겠습니다. 빠르다 늦다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5월 15일은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21일간 부여드는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어떤 후보라도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정신입니다. 헌법 제116조 1항에는 선거운동은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렇게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의 범위 내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렇게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선거운동에 있어서 기회균등의 보장이야말로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선거를 제대로 완성시키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헌법상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 앞에서 어떤 공권력도 여기에 협조를 해야 합니다. 선거운동 기간 내에는. 거기에 법원도 반드시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그렇게 변론기를 지정해서 소환하고 하는 것이 하루가, 한시가 아까운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써 헌법 제116조 1항을 법원이 스스로 위배해가지고 한쪽 당사자, 한쪽 후보자에게 불리한 상황을 조성했기 때문에 그건 헌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선거운동에 있어서의
기회균등의 보장이라는 대이념, 대정신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 점 고등법원에서는 기일을 진행할 때 다시 한번 숙고하시고 헌법의 기본 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 제 소회와 그리고 그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석이나 또는 나름대로의 평가는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재판의 신속 중요합니다. 하나의 이 사법이 추구하는 이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속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그 신속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더 큰 민주주의 원리입니다. 이 인간의 그 예지의 산물인 민주주의는 절차 내지 수단을 존중하는 것이지 목적만을 앞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적법한 절차의 중수라는 이 적법 절차의 원칙이 무시되는 조치라면은 추구하는 목적과 관계없이 그것은 공권력의 남용이자 유연적인 처사입니다. 이건 민주주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어떤 일관성과 형평성을 결여해서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이 재판을 처리했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선거 운동 기간이 되면 또 선거가 가까워지면은 수사하던 사건, 재판하던 사건도 검찰과 법원이 스스로 오해를 살까봐 중지를 했습니다. 과거에 저도 기억난다면 DJ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 않겠다고 그랬어요. 재판 정지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 예가 쭉 있어 왔습니다. 바로 사법 자제의 원칙이라는 것도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대법원 판결 보십시오. 그 절차 과정, 그 내용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기억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1, 2심이 엇갈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렇지 않다 어쨌다 사실관계를 꼬집는 게 아니라 그 절차를 보십시오. 이 중차대하고 정말 온 국민이 관심이 집중되고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이 사건을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삼척 동자가 봐도 고개를 흔들 일입니다. 남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은 저는 종교인은 아니지만은 신만이 갖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서 저는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통해서 법관에게 부여한 남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판결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법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헌적인 정치재판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헌법 제84조의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 헌법학자로서 헌법을 40년 동안 연구하고 실험했던 고민했던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 84조의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통령의 신분 보유 기간 중에는 형사재판권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새로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재판도 정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 여러분, 공소제기라는 것은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공소제기는 반드시 재판을 전제로 해서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공소제기는 재판과 바로 직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헌법에서 형사상 소추라고 하면은 공소제기에서 재판까지 하나로 연결이 돼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 또 공소제기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 84조의 소추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건 헌법을 물리 해석하더라도 가능한 겁니다. 그 규정을 여러분 놓고 다시 한번 숙고해 보십시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헌법 84조의 해석과 관련해서 해석보다도 입법 취지, 헌법상에 왜 이 규정을 두게 되었는지에 관련해서 판례를 내놓았습니다. 이른바 12.12 사건 때 군사반란죄의 공소시효가 연장되느냐 안 하느냐 이것과 관련해서 내놓았습니다. 이때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시했느냐면은 이 조항은 대통령에게 개인적인 특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은 외국에 대해서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를 이끌어가는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막중한 책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국가의 권위와 체면을 유지하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원활한 그 임기 중에 직무 수행을 가능하게 한 실질적인 현실적인 필요성에서 이 규정을 두었다고 헌법재판소가 판시를 했습니다. 그 판례를 뭐 여러 번 검사해 보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규정은 연역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될 때부터 현재 헌법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헌법을 기초했던 그 초고를 작성했던 초대 법제처장을 지낸 유진호 박사의 초고에도 이 규정이 들어가 있어요. 재헌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출은 간선제였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처음에 간선으로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제2공화국 헌법은 잘 아시다시피 내각제였습니다. 당시 윤모선 대통령 간선제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간선제로 선출된 대통령에 대해서 이 특권을 부여하는데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일반 형사사건의 범죄로 재판이 진행되고 그 재판이 확정되면 임기 중에 직을 상실한다. 이런 생각은 이 규정을 둔 연역적 규제하고 맞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도 뭐 그 논거를 더 제가 되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 말씀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이건 마치 까마귀 날자 배 떠들인다는 식으로 대법원에 대한 제가 공격적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사법부의 최대 현안, 사법부라기보다도 법조계의 최대 현안 중 하나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의 70%, 물론 형사사건은 제외됩니다만 70%, 가사사건에 있어서는 80%가 본안 심리 없이 7자 재판으로 끝납니다.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를 알지 못하고 기각이 됩니다. 뭐 저도 변호사라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겪어봐서 참으로 허망합니다. 당사자한테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유는 사건이 너무 많아요. 대법원에. 대법원의 업무 과중을 덜어주고 중요한 사건에 매달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70, 80%의 이런 사건을 본안 심리 없이 그냥 심리 불속행 결정이라는 그 용어를 만들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수 늘려야 한다. 과거에는 대법관 수를 헌법에 규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헌법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법률로 위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대법관 수를 배 정도는 늘려야만이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담보할 수 있다. 바로 지금 대법원에 의한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사건의 민사, 형사, 상사, 가사 사건의 70, 80%가 이런 식으로 종결되고 있다는 것은 헌법이 정한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저는 침해하고 있다고 봐요. 사실 2심제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법관의 수를 저는 25명 내외로 저는 해서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대법관 수는 14명인데 대법원장 재판안치요, 법원행정장 재판안치요 12명이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수를 늘림으로써 국민은 충실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일선 법관들은 그만큼 업무 부담뿐만 아니라 많은 그 법리에 대한 검토, 사실관계에 대한 연구를 더 하고 재판에 임했습니다. 이것은 법원 내에서도 찬성하는 분위기가 대다수입니다. 이번에 저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대법원과 관련해서 적어도 이런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에 있어서 이 대법관들의 권위의식과 선민의식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 공약으로 적어도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는 것을 제안을 하고 저도 선대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이건 단순한 보복 차원이 아닙니다. 네, 지금 제가 좀 준비해온 것 중에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혹시라도 제 말씀드린 내용이나 또는 제가 빠뜨린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하실 때는
여기 이제 유튜브로 중계도 되고 하니까 그 언론사 명과 언론 여러분의 이름을 꼭 말씀을 해주시고 질문을 해주시고 마이크를 다 있으니까 마이크를 좀 사용해 주세요. 예. 네. 먼저. 예, 위원장님 채널A 이준성 기자입니다. 그 후보님 선거법 사건이 대법에서 파기환송이 된 이후에 좀 당에서는 뭐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 탄핵 같은 강경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껏 나오고 있는 좀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절반 가까이는 대법원 판결을 좀 존중하는 듯한데요. 이제 국민통합위원장이시기도 하니까 이 같은 좀 민주당의 사법부를 향한 압박이 국민 통합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는 생각을 안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정의를 외면한 자에게 똑같은 정의의 잣대를 댈 수 없다는 오래된 법 속담도 있습니다. 제가 뭐 정의를 외면한 판결이다. 굳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각자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당에서 지금 강경하게 탄핵까지 주장하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 판결의 부당성에 대해서 그리고 왜 이 판결이 이 재판이 계류되게 됐는지에 대한 그 사실을 알면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당히 다른 평가를 하시리라고 봅니다. 이 재판이 왜 계류이 됐습니까? 당시 이재명 후보가 대선 토론 과정에서 한 얘기를 그 부분만 떼어내 가지고 검찰이 기소를 한 겁니다. 이리저리 찾다 보면 그 기소를 한 겁니다. 그 발언의 진위, 그 발언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해서는 당선자의 상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허위사실 공표 여부를 쭉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에 대한 판단의 몫은 유권자인데도 불구하고 낙선자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검찰이 칼을 들이댄 겁니다. 패배자에 대해서 다시 이 칼을 들이댄 거예요. 저는 언젠가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12.3 계엄 선포되기 전에 이 판결이야말로 이미 낙선자는 국민의 심판을 충분히 받고 있었는데 다시 끄집어내는 부관 참시 판결했다고 이렇게까지 저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봅시다. 당시 윤석열 후보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장모는 착하게 살아서 남에게 10원 한 장 피해를 끼친 적이 없다. 내 처는 주식으로 손해를 받지 이득을 취한 적이 없다. 했지 않습니까? 나는 이 주장이야말로 0.7%라는 그 근소한 차이로 윤 후보가 이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에 검찰과 법원에서 완전 허위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소추 특권에 의해서 대통령직도 유지하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그 당시 누구를 안다 모른다 뭐 골프를 쳤냐 안 쳤냐 이 발언을 하고 아까 그 발언을 봅시다.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하면은 저건 사실이겠지. 이게 원래 당선자에 대해서 들이대야 할 어떤 검찰의 잣대를 여기에 들이댄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지금 온 지금 국민이 저 사람 말이 도덕적으로 어쩌다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 재판의 전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저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또 하나 저는 분명히 이 재판은 법 적용의 일관성, 법 적용 절차 내용이 아닙니다. 법 적용 절차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결여한 사법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헌적인 정치 판결이다. 제가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누군가는 대법원에서 대법원장이 위헌적인 이 판결을 끄집어낸 데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그런 상황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에서 탄핵 얘기를 꺼내는 것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저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거하고 탄핵을 해야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건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이 개입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당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당의 문제지만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면은 지금 탄핵을 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런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기자분 질문하실 때 그 대법원의 이 파기환송에 대해서 국민 50% 정도가 좀 찬성한다 이런 식의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질문했죠? 절반가 존중한다. 거꾸로입니다. 절반 이상이
절반 이상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 났던 여론조사를 보면 그 리서치뷰 조사라든지 그 코프라 조사라든지 이런 조사를 보면 50% 이상의 국민들이 이건 문제가 있는 정치 판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꾸로 이게 정당하다고 하는 주장은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적다,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수치를 가지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건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추가로 여론조사상에 당위적 질문에 그 정도밖에 답변이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대법원은 굉장히 각성해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은 아주 당위적인 질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부정, 특히 부정이 더 높은 이런 경우들을 판단한다면 현재 대법원이 한 판단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성찰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다른 분 질문해 주십시오. 네. 예. 예, 저 조선일보 유정은입니다. 이게 그 위원장님 또 법제처장도 하셨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제 근무하셨으니까 좀 여쭤보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번에 법원이 계속해서 이제 선거운동 기간에 재판을 하는 것은 이제 후보들한테 이제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된다는 이제 헌법 원칙을 좀 위반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당에서는 이제 이 대법원이 이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파기환송 선고를 한 것 자체가 정치적 중립 위반이다, 이런 목소리도 좀 일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대법원 혹은 이제 고등법원이 앞으로 계속 재판을 진행한다면 이거는 이제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시는지, 그거 하나가 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대법관 증언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뭐 상고심 개혁 방안은 되게 이제 논의가 오래됐고 해결 방안도 뭐 상고법원 설치라든지 다양하게 이제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대법관 증언을 지금 이 시점에 이제 필요하다고 보신 이유, 그리고 이게 일각에서는 좀 뭐 보복성 공약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예, 저도 뭐 충분히 질문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먼저 이 재판제가 첫 번째는 지금 그 계속 법원이 재판을 진행하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조한 것은 대법원 선거운동 기간에, 헌법은 선거운동이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어요. 선거운동 기간에는 수사가 진행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후보자의 기회균등 원칙을 헌법이 선언하고 있어요. 헌법 제116조 1항을 보십시오. 아까 대법원이 파기환송할 때는 물론 그것도 그야말로 빠른 속도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진행됐지만은 선거운동 기간 21일 이 기간에는 헌법이 규정한 후보자 사이의 선거운동에 있어서 기회균등의 보장이라는 대원칙이 우선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규정을, 헌법의 대원칙을, 이건 선언적 규정이 아닙니다. 대원칙을 무시하고 고등법원이, 대법원이 진행한다면 저는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 선거의 기본인 후보자 간의 선거운동에서 기회균등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판결이 어떻게 들으라 제가 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선거운동 기간은 안 된다. 그리고 과거에도 그랬다. 물론 선거가 좀 가까이 올 때도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중단을 한 예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다음에 하필 이 시기에 왜 대법관 증언을 내세우고 있느냐. 보복성으로 비칠 수도 있다. 저도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저는 원래 법조인이기 때문에 사법개혁 분야에 있어서 저는 항상 두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첫째는 대법관 증언, 두 번째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대한 국민심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 이걸 제가 개헌에서도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개헌의 쟁점이라는 제 나름대로의 그 연구물이나 이런 데서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이번에 저는 대법관들의 어떤 그 행태를 여기에 꼭 맞춰서 제가 주장은 아니에요. 근데 국민의 입장에서, 법조인의 입장에서, 또 국민들 전체 입장에서, 법원의 전체 입장에서 볼 때 상고법원과 같은 그런 어떤 편측적인 방법으로 이 대법관의 업무 부담, 사건 과정에 따른 이 부담, 이건 대법원의 문제지 국민의 입장에서는 나는 대법원에서 내가 왜 낸 사건이 저렇게 아무 이유도 없이 기각이 돼. 어떤 경우는 뭐 상고이수를 백족선에도 내자 재판으로 끝나요. 많이 겪어봅니다. 그 이유라도 알겠다. 알아보자. 법원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구성되고 이 대법원과 각급 법원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어요.
사실상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 없이 그렇게 끝내는 것은 저는 오래전부터 기본권 침해다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아예 그럼 공론화 시키자.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혹시라도 그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뭐 있다면은 저는 그 달게 받겠습니다. 예, 예. 그 우리 위원장님 평소 소신이시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그 국회 내에서도 그렇고 법조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여러 차례 공론화도 됐었고 또 뭐 아까 그 상고법원 문제는 좀 비판하셨습니다만 뭐 상고법원 형식이나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이런 문제 제기는 계속 있어 왔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세상의 변화라는 건 또 어떤 또 결정적 계기가 주어질 또 세상의 또 변화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그거를 뭐 보복이냐 아니냐 이런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이 현상이 어떤 변화를 만들까 거기에 우리가 주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혹시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네. 예. 네, 위원장님, 뉴시스 김종록이라고 합니다. 그 방금 주신 의견들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선대위 차원의 의견으로 한정하는 것보다는 헌정회나 이런 여러 법조계 단체들을 통해서 공론화 범위를 확장해서 네. 요구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대위에 들어오기 전부터 그런 공론화 작업에 앞장을 서왔습니다. 제가 주장했던 내용이 설사 돌출 행동으로서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누군가는 주장을 해야 한다 하고 또 그렇게 주장했던 내용이 반영된 것이 제 자랑이라고 비칠지 모르겠으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언제든지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신 헌법학자들, 전문가들 있으면 반론하겠습니다. 생방송으로 나가서 하면 다 하겠습니다. 불러주십시오. 예, 언론도 적극적으로 이런 주제 가지고 좀 토론을 붙이면 좋겠네요. 예. 예, 혹시 다른 분 계세요? 없으십니까? 그만할까요? 예. 그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 예, 경향신문의 허진모 기자입니다. 오늘 그 민주당에서 두 가지 정도 이제 대법원 쪽에다가 요구를 하셨는데 하나는 이제 각 재판부의 공판비를 연계해달라라는 것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는 파기재판 검토 여부를 공개해달라 이 두 가지 요구 정도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이제 헌법상 재판의 독립이 보장돼 있어가지고 이제 뭐 검찰처럼 대법원이 각 재판부에다가 뭐 기일을 연기해라 이렇게 지휘할 수 없다라는 지적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파기재판 검토 여부도 그 법원 조직법상의 합의의 비공개 원칙이 있어서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우리 위원장님은 이제 법률 전문가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지금 당에서 대법원에 요청을 한데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당이 그 헌법 116조 1항에 선거운동에 있어서의 후보자 사이의 기회균등의 보장이라는 이 내용까지 같이 가지고 검토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우리 헌법에 이러이러한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재판에 대해서는 재판부 스스로가 저는 이 기간 동안에는 재판을 스스로 안 하는 자제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법원에서 이렇게 하라 말 게 아니고 헌법에 그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재판 안 한다고 해서 뭐가 크게 뭐 사실관계가 달라지거나 그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당이 뭐 그렇게 요청하고 또 그걸 가지고 사법권의 하나의 그 침해다, 간섭이다 이렇게도 보여질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에 앞서 가지고 사법부 스스로 사법 자제의 원칙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 사법부의 하나의 독립의 근간을 이루는 원칙입니다. 사법부가 자제함으로써 관용과 자제의 원칙을 발휘함으로써 사법부 존속 근거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헌재 그 전원일치의 파면 결정에서도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관용과 자제의 정신을 가지고 했다. 바로 그게 필요한 겁니다. 사법부가 스스로 살아남으려면. 그런데 이번처럼 사법 적극주의도 아닙니다. 이건 사법 맹동주의예요. 그 다음에 파기완성 여부에 대해서 밝혀라. 왜 파기완성을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하고 넘겼느냐. 이걸 밝혀라 뭐 하는 것은 좀 뭐 지나친 그런 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한 가지 후회하고 있는 것이
사법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다는 그 전제에서 미완의 사법 쿠데타가 됐어요. 차라리 파기환송을 했을 것을. 이렇게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기우고 형편없는 생각이었다. 이렇게 저는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아마 파기 자판, 아까도 얘기했던 파기 자판입니다. 파기 자판을 하는 데 대해서는 다른 대법관들이 반대했을 가능성도 크다. 그래서 얘기를 안 끊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사실 대법원장의 의도가 그랬다면은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거란 말이죠.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최상고심의 27일간은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단축이 안 되는 거예요. 형사 피고인의 기본적 권리입니다. 헌법에 의해서 밑받침이 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뭐 파기 자판을 하려고 했는지 이걸 밝혀라. 이렇게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마 당의 그 입장에서 사법 전체 그걸 생각한 그 입장에서는 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저는 뭐 그렇게까지 요청을 안 해요. 그 추론을 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이건 미완의 사법 쿠데타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추가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어제 이제 저희 선대위에서 연기해달라고 선거 끝난 다음에 해달라고 연기하면서 시한을 12일까지로 말씀드렸던 거 아마 기자분들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 12일 0시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맥락이 오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기획윤두기 원칙이 116조와 맥락이 다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저희 선대위에서는 12일까지 그 연기할 것을 요청하는 답변을 해달라 이렇게 기일 변경 요청을 이야기했다는 점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죠.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 헌법 116조 1항, 공직선거법 11조 이 두 가지 조항을 헌법과 법률의 조항을 들어서 우리가 요청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대법에 아까 이건태 법률위원 대변인이 논평을 낸 것 파기자판 여부에 대해서 답을 해라. 이것은 지금 국민들이 대법원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은 제대로 봤냐? 로고 기록은 있는 것이냐? 제대로 심리를 했는 거냐? 이거에 대한 국민들의 질문을 우리 이건태 법률 대변인께서 질문을 모아서 오늘 논평을 낸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더 없으시면 예, 아까 마지막으로 했는데 꼭 하셔야 됩니다. 네, 말씀하세요. 예, 하십시오. 한국경제 이광식 기자입니다. 오늘 헌법학자로서 견해를 많이 밝혀주셨는데 두 가지 좀 질문을 끝으로 드리고 싶어요. 첫째로 지금 선거운동 기간에 이렇게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대법원이 급작스럽게 판결을 낸 것은 기획윤등 원칙에 좀 어긋날 수 있다. 재판 절차에상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선거법 재판은 소위 말하는 633 원칙이라고 해서 1년 안에 끝내는 것이 원칙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1심이나 이런 기간 사실 오래 걸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첫째로 궁금하고요. 둘째로 이제 헌법 116조는 계속 기획윤등 원칙을 말씀해 주시는데 조문을 한번 뜯어보면 선거운동은 각급 선관위의 관리하에서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사실 문헌만 보면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사법 절차 진행 중인 것을 소극적으로 자제해야 된다라고는 사실 읽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첫 번째 질문이 633 원칙이 지켜진다. 그런데 이제 그걸 주로 그 경우에는 당선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당선자들이 633 원칙 안 지키면은 나중에 뭐 거의 임기 끝날 무렵에 하는 거고 사실 공직선거법상의 그 위증이나 또는 허위 사실 공표 등은 뭐 당선자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633 원칙을 지키더라도 이 사건은 대법원도 주장을 했잖아요. 사실관계의 확정이 결론을 좌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사실 사실관계의 확정은 사실심 법원, 1, 2심 법원의 전권사항이죠. 그렇게 해놓고 대법원이 사실관계는 이렇다.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그것도 뭐 짧은 시간에 기록을 뭐 다 봤다고 가정하더라도 1, 2심이 결론이 달랐고 시간을 오래 끌었어요. 뭐 거기에는 뭐 무슨 송달문서를 안 받았다. 이것은 사실 부수적인 거고 오래 끌었어요. 결론을. 아니 오래 시간을 끌어서 그만큼 어려운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633 원칙 지금까지 지켜진 예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당선자를 대상으로 빨리 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 국회의원 임기 끝나니까 빨리 끝나라는 어찌 낙선자에 대해서 633 원칙을 강요하면서 똑같은 법의 잣대를 들이댄다는 거. 그것은 저는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일반 국민의 상식에서도 저는 그렇게 선뜻 이해가 가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느 편에서 저 친구 뭐 당 선대위 들어가면 그쪽 사람 다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633 원칙, 633 원칙도 대법원은 오히려 앞당겨가지고 했잖아요. 36일 만에 90일이 아니고 적어도 이런 사건은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말씀하신 내용이 116조 1항에 대한 해석인데 저는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걸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규정이다. 원칙만 선언한 것이 그것이 무슨 구속력이 있겠느냐. 이런 취지로도 좀 그 질문을 좀 이렇게 확대해서 판단해도 되겠죠. 네. 저는 그래요. 이 지금 헌법상에 그러면 헌법에서 진행 중인 재판은 정지하고 수사 중인 사건도 수사를 정지하라 이렇게까지 헌법에 규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규정이 과거에 문제가 그렇게 안 됐어요. 왜냐? 법원 스스로 사법자제의 원칙을 발휘하고 검찰 스스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자제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 규정이 그렇게 큰 역할이랄까 표출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이 규정이 바로 이럴 때를 대비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헌법 교과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를 하나 들어가면서 보충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저는 봅니다. 단순한 균등한 기회 보장 선거운동에 있어서 이게 선언적이고 이런 규정이 아니라 이건 재판에 실제 적용되고 만약에 이 규정을 위반해 가지고 공권력이 선거에 관여하는 듯한 그 모습을 보여가지고 나중에 결과를 좌우하거나 또는 이럴 때에는 바로 헌법 이 원칙 위반으로 그 재판 절차 진행을 유연무효로 할 수 있다. 저는 헌법 적극주의적인 시각에서 사고하고 실제 행동은 사법 자제주의적인 시각에서 하면서 쭉 활동을 해온 사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예. 네, 예. 네. 저는 의심이죠. 제가 의심이. 그래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에서는 제가 이걸 뭐 실명을 거론해서 뭐 이렇게 하는데 싶으니까 나도 여러 가지 입장에서 이번 판결을 이렇게 진행하고 나는 그분의 그날 선고를 할 때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정말 조조하고 떨리면서 말이죠. 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까지도 제가 들었다는 것이지 확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조 대법원장 평소 상당히 침착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 걸 볼 때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사실 그런 것이 아니기를 내가 생각했던 것이 기우이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혹시라도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또 궁금하시거나 있으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